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과 독일 등 전 세계 선진 강국들은 전차 개발에 몰두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차의 위력을 확인한 세계 각국이 저마다 고유 전차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다. 독일,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심지어 북한도 세계 주요 전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970년대에 들어 그야말로 절정에 이른 전차 개발 경쟁. 하지만 같은 시기 전차 개발을 상상만 하던 나라가 있었다. 전차는커녕 경운기도 만들지 못하던 산업 후진국,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불과 30년 만에 세계 정상급의 명품 전차 K2를 개발하게 된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개발에 씨앗을 뿌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전 ADD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조남태 단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남태입니다. 조 단장님과 함께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전 현대로템의 한영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철입니다. 역시 ADD에서 우리나라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환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전쟁이 끝난 후에요. 이제 북한은 이제 재남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직도 우리는 전차를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되지 않는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 북한은 이 전차 전력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증강을 하게 됐나요? T-34를 사용을 해서 남침을 했을 때 그 효과를 단단히 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한반도에 미군의 전차들이 들어오니까 역공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쓰라린 또 패배의 경험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 전차의 세력이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T-34를 기반으로 했던 그 전력에다가 70년대 초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T-54, T-55, 즉 러시아제 탱크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거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기갑 전력을 그 대수로만 비교한다 보면은 또 성능면이나 대수나 두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과는 당시는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질 않았죠, 사실은. 60, 70년대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혈맹 국가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였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60, 70년대 단계에서는요. 그러다가 70년대 초에 북한이 이제 54, 55를 넘어서 그 세대를 달리하는 62 전차를 생산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또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년 중간쯤 되다 보다 보니까는 그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촬영을 한 사진이 이제 그 대통령께 이제 보고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또 있었어요.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가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첩보를 해서 잘 분석을 해봤더니 그 러시아제 전차의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포탑이 우리로 말하자면 그 동그란 찐빵같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게 들어가서 보면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떤 야적을 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그 찐빵이 여러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로 보기에는 저것은 다른 게 아니고 포탑이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차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면은 북한은 탱크를 자체 생산하는 시설을 이미 다 갖췄고 현재 당시까지 보유한 전차가 최신형들이죠. 러시아제로 1,600대나 된다. 이미 70년대.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 애석하게도 7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는 우리 것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T-34에서 T-55까지 계속적인 이제 이 전차 전력을 이제 증강해 나가는 것을 북한 측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부사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요, 언제 어떤 배경으로 처음으로 이 전차 개발에 이게 나서게 됐습니까? 예, 1970년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1950년대 그 미국에서 생산된 장갑 주광 구조인 M48 계열 전차로 북한의 전차포에도 아주 취약하고 예. 선진국들은 이미 당시 새로 개발되어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장갑판 소재로 용접 구조 형태의 신형 전차를 생산 또는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시면서 고 정주영 현대회장님께 전차 공장 투자와 신형 전차 개발을 요청하심으로써 이제 현대에서 전차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 이제 이 70년대 상황이 냉전의 절정에 좀 달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당시 전 세계 전차 개발 이제 상황도 한번 수준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국가가 어떤 전차로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 나갔었나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독일의 그 펜저를 전차를 사용한 그 전격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전차가 이제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2차 대전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 중에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성능을 개량한 전차들을 만들고 고유 모델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이제 종전이 됐습니다. 종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지상전에 있어서는 이 전차 역할이라는 것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핵심 전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2차 대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동서로 양방향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무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미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상대를 보면 그다음에 내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 똑같이 내 액션을 보고 자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끊임없는 경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경쟁이 뭐냐면 서방의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로 된 연합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소련하고 이제 이렇게 그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계열 전차와 서방 전차에 끊임없이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은 당시 소련이죠. 어떤 전략을 피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이 상업적 경쟁에 의해서 전차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떤 체제가 있냐면은 그 나라에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그 히로, 그죠? 그 히로를 해서 나라에서 떠받쳐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두 개의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두 개의 연구소를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요. 그리고 각각의 나오는 그 전차의 체계를 서방에 비교해서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어느 연구소에서 만든 전차가 서방 전차를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64례는 전차가 나오고 71례는 전차가 나오고 81례는 전차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나가서 두 가지 경쟁을 막 시키는 거예요. 서방에서는 처음에는 연합해서 어떻게 전차를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하다가 각각이 갖고 있는 전차에 대한 필라소피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레벨이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차에 대한 필라소피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술의 그 요구하는 레벨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개념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인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륙과 유럽 각 나라 언어 뭐 등등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써야 되는 이 공학적 뭐 표준 뭐 이런 게 막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로서 막 그것을 시작을 해서 그 공동으로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는 상태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이제 당시에 독일하고 그 미국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MBT 7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긴 시간 동안 어떤 전차가 나와도 내가 다 대적할 수 있는 전차로서 그 당시 가용한 최고의 기술 플러스 예측되는 기술까지를 망라한 전차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가 각자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협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개념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이제 70년대 시작하게 이제 M1 전차, 아브람스 전차를 시작하게 되고요.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그 시프트한을 하다가 이제 챌린저라는 전차를 가게 돼요. 메이저가 그렇게 갔는데 그 외의 나라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중요한 이 군사 전력의 하나인 전차를 누구한테 이렇게 의존해 갖고서는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나도 내 자존심을 걸고 독자로 만들겠다. 그래갖고 불란서가 70년대 물론 이후긴 합니다만 그때쯤 컨셉 시작을 합니다. 르클레어라는 새로운 전차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오소리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도 하나 좀 국가로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전차를 2차 대전까지 직접 만들어서 가졌던 나라들이 불란서, 영국, 독일, 미국, 뭐 러시아 이런 전차들의 수준이었던 것이 그 이후로는 뭐 일본, 중국, 스위스, 스웨덴, 인도, 이태리,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그냥 웬만한 나라, 욕심내는 나라들은 다 고유한 모델을 만들게 되는 이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 2차 대전을 겪고 난 후에 전차의 중요성과 자주국방이라고 되겠죠. 각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다음에 1차 대전과는 달리 그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또 하나 얻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 결정적인 충격 효과 이걸 굉장히 높이 사게 되는 겁니다. 지상전에서 이기려면은 옛날에는 많은 보병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보병이 피 흘리면서 싸우다가 전진해서 가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이 1차 대전을 거쳐서 프로브가 됐고 2차 대전은 그걸 갖고 쳐들어 가려다 보니까 전격 기동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하나의 덕트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그 중점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일 듯이 하다가 또 개별 국가로서 이제 그렇죠. 예. 고유의 모델을 갖고서 이제 개발 시작을 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 네. 우리 이제 한국형 전차 개발 초기 무렵에 우리 기술 수준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 기술 수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 70년대 초라고 얘기하면은 1972년도에 이제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계획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계획 단계에 세계 전차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은 이미 중동전에서 동서냉전 체제에 의해서 탱크가 무기 체계가 산업화됐어요. 이건 무기를 팔아먹으면은 나라가 경제가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게 독일 전쟁, 중동전을 끝내고 났는데 독일도 전차를 못 팔아먹어. 불란서, 영국, 무기를 팔아먹을 게 없어요. 전부 소련과 미국의 독식이네. 양대 국가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갈라서 먹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토, 뭐 군만 전부 다 하고. 그런데 미영 불독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기술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자가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기술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무기 체계를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도 못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무기 체계가 국가 과학기술 산업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났느냐. 전차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차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다 결집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독자 전차 챌린저 하겠다. 챌린저 프로그램. 그래서 MBT 70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0년대에 전차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야. 5개국에서. 그래가지고 독일의 레오파드 1, 2S, M1, A1, E1, M1, A2, 르클레어.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세계가 각국의 고유 전차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전부 독자 기술 의존도가 없이. 그러면은 그 와중에 낀 게
우리나라는 이거 미국 거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디 걸 사야 될지 무기 체계는 북한의 그 김일성 3대 부자의 맨날 그 전쟁 불장난에 전부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한미 연합 전력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병기가 대검과 소총 전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검과 소총 기본 병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차 한국형 독자 전차를 설계, 개발, 생산, 전력 배치, 운영,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자주국방, 즉 탱크 기술 독립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 이것이 뭐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게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M60 전차를 우리나라한테 팔았더라면 우리나라 전차는 지금도 K1, A1, K2 전차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닉슨 덕트린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닉슨 덕트린이 뭐냐면 아세아 국가는 내란이나 외부 침투에 대해서 너희 힘으로 방위를 해라 하는 것이 닉슨 덕트린이면서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철수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M60 탱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걸 안 줬어요. 안 준 이유는 M60A3 탱크에 M1A1이 상당히 많은 기술이 M60A3 탱크에 들어있었어요. 다음에는 미국이 M48 계열, M48, M48A1, A2, A3, A5 상당히 많은 전차를 월남전 폐망과 동시에 왕창 쌓아놓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으로 싣고 갈 운반비면은 운반비만 줘도 이거 고철 한 55톤짜리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데 돈 주고 살만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중동전을 또 한 번 일으켜가지고 에집트에 팔아먹을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하고 협상이 붙은 거예요. 주한 미군 탱크 25대, 다음에 월남전에서 가져온 M48 계열을 기술 지원을 주는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술을 협상을 하면서 장차 한국형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M48 전차를 M48 A1, A2, A3, A5, A5K, A5K2 M48만 해도 이렇게 계열 전차가 많은데 그 중에서 수명 연장, 성능 개량을 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는 M48A3 이 놈을 인수받아가지고 시작한 것이 개미사업단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단장님, 근데 제가 조금 나중에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꼭 우리 단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거는요. 그 당시 초창기에 개발할 무렵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기술 수준은 뭐 1972년도에 나 교수님 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몇 학년이셨어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1970년도에 우리나라는 중공업이라는 간판을 건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의 국산화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부품 도입 조립 생산을 하고 있을 때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산화하는 접근 방법을 연구 중에 있었으니까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기술 도면을 주어도 그거를 해석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도면을 읽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아주 뭐 한 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생각만 해보면은 끔찍해요. 정말 뒤떨어진 기술력이고요. 거기도 돈도 없을 테고요. 또 그렇죠. 한관 자본도 없었던 상황이 이제 그 당시일 텐데 왜 굳이 한국형 전차를 고집해서 만들었으며 또 굳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고집해서 만들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부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정말 좀 무리한 시도였지요. 그러나 이제 자주국방 의지와 그다음에 민간 산업자본 투입,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투자 유도 등 정말 강력한 그때 당시에 그 방위산업 육상 의지가 뒷받침이 크게 됐습니다. 당시 북한 전차 전력 대비 우리가 열세에 있던 게 사실이고, 또 전차 전략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했는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형 전차 제공 의사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현대에서 선투자 의지로 창원공단에 20여만 평의 전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구형 전차 제공 의사만 제안하고 있으니까 독일에 그 한국형 고유 모델 전차 개발 지원 타진과 함께 컨셉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그 내용을 알고 수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기들이 한국형 전차 개발에 한국형 고유 모델 전차 개발에 지원을 해주겠다, 참여를 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전차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 개발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한 7번째쯤 됩니다만 고유 모델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고, 또 전차 전력이 질적으로 우세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K1A1, K1 군현 전차, K1 교량 전차 개발에 이어서 우리 독자 모델인 K2 전차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또한 이 전차 개발 사업이 타무기체계 개발에도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당시 우리나라가 그걸 주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긴 했지만 또 자주국방의 의지로 시작을 했고, 결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조 단장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전차 개발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부서가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이 최초의 개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습니까? 네. 이거는 좀 뭐 완전히 신문에도 다 공개된 내용이지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서 이거는 전부 명령이었었어요. 지시가 아니었었어요. 그 지시로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령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항종합제철 건설과 더불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방위산업이 편승을 했어요. 예? 편승. 계획이 3차에 갔으니까 경제개발 3차 5개년 계획에 국방 8개년 계획이 그때 수립됐으니까 편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편승을 했으니까 좀 잘 갔겠어요? 그래서 이미 설립된 키스트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명령을 했어요. 너희 둘이 전차 개발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개미사업단이었어요. 그래서 개미사업단 만들어 놓으니까 이질적이야, 이게. 키스트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질적이라 효율적으로 안 돼. 그래서 그걸 엎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국방부 보고, 야, 316 전차 개조사업단이라고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일명 316단이에요. 그걸 만들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차 개발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불이라는 것은 돈으로 불을 붙습니다. 예산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 착수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그때 아주 어렸을 적인데 돈을 줄 테니까 돈을 가져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전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를 할 터이니 이런 비용으로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걸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밤을 꾹박 세워가지고 한 250억을 썼어요. 그랬더니 야, 나 250억 가지고 무슨 전차를 개발한다는 얘기냐. 가만히 보니까 M60 전차 한 대가 4, 50억인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250억 가지고는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배, 2,500억 정도면은 뭐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2,500억 정도면은 뭐 그런 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미국이 M60 전차를 팔지 않겠다라고 그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명령이라고 그랬죠. 총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투웨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미군이 주겠다라고 그러는 M48A5를 성능 개량해서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고 원웨이 한 가지 방향에, 두 번째 방향은 거기로부터 취득된 기술을 가지고 한국 독자형 전차를 설계 개발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명령으로 떨어지면서 3.16 사업단을 또 개편합니다. 예. 대통령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 진짜 명실상부하게 한국형 전차 개발단 해가지고 장군을 해가지고 대령 장군 하나에 대령 셋 20명 국방부에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차 사업 정식 부서 85명. 다음에는 현대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엔진 트랜스미션, 포, 탄약, 사격 통제 장치 업체 완벽하게 다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차 개발이, 한국형 전차 개발의 틀을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감 참 전차를 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대 차량을 철도 차량이에요. 그렇죠? 맞죠? 철도 차량을 준공을 했는데 정주영 그 회장께서는 전동차, 철도 차량, 전동차를 개발하는 줄 알고 이래 각하 그 전동차, 전차 끝까지인 거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원철 수석이 턱 붙는 거예요. 영감, 전차가 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넙죽 개발하겠다고 나왔습니까? 뭐 전동차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개발하겠습니다. 했더니 여보세요. 각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탱크입니다. 전차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후일담입니다만 회고록에 나와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예?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전차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 이후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여하튼 이 한국형 전차 개발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신 데 중요한 역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소련의 T-62를 개량한 전차를 수천 대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게 M60A3 전차의 판매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만다. 1969년 미국은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자국을 방위해야 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또한 전차 기술이 타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M60A3를 도입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M48 전차였다. 미국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처분하려고 했던 구형 M48 계열 전차를 개조하기로 한 것이다. 최신형 전차 도입이 무산되고 그 대안으로 할 수 없이 선택한 M48 개조 사업. 그 결과 천신만고 끝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M48A3K와 M48A5K. M48A3K에는 90mm 포를 탑재했고 M48A5K에는 화력 증강을 위해 105mm 강선포를 장착했다. 단순히 주포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 연막탄 발사 장치, 그리고 측풍 감지기도 장착했다. 전차의 취약점인 궤도를 강화하기 위해 궤도 윗부분을 보호하는 사이드 스커트도 달렸다. 또한 전차의 힘을 상징하는 파워팩도 M60 전차 수준으로 개량됐다. 게다가 낡은 전차였던 M48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보물을 획득하게 된다. 바로 한국형 전차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김 교수님, 예, M48이 어떤 전차인지 우리 재원과 이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죠. 예, M48 전차라 그러면 2차 대전 이제 말기. 이제 48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연도가 그 생산한 연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 전부터 이제 40, 26, 47, 48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전 세계 주력 전차가 서방에 되는 그런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차 대전 중에 한참 많이 썼던 M4 셔먼이나 M47 전차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48 전차가 M690 전차라는 거로 대체가 되는데요. 이 48은 참 이 모델이 많습니다. 그건 뭔 얘기하냐면은 급한 시간으로 계속 그 전차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개량 요소가 계속 생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그 뭐라 하나요? 접목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적으로 계속 어떻게 전차 기술을 올릴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전차 안에 다 들었다가 보시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그 한 12,000대가 생산이 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것도 보면은 한 12개 분쟁, 지역전에 투입이 됐고 48계열의 전차를 사용하는 나라 수만 해도 19나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48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은 엔진의 종류가 가솔린 엔진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 포드 90mm 포도 있고 105mm 포도 있고 사격 통제 장치도 그냥 기계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아주 옛날형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전자 광학을 쓰는 그런 사격 통제 장치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48, 48A1, A2C, 3, 4, A4, A5 그다음 뒤에다 또 뭐가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2차 대전 바로 직후의 이 가장 그 널리 사용된 그런 전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제 듣다 보니까요. 아무리 이제 개조 사업이라고 해도요. 이전에 전차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죠. 개조한 경험도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라든가 일반 그 상용 공산품을 보더라도 보면 모든 이 공학적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이 꼭 보면은 정비를 하는 경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8 전차가 애초에 이제 미군의 전차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 유지를 하려면은 뭔가 계속 정비를 해줘야 돼요. 뭐 우리 승용차를 소유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무엇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지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뭐 속속들이 어떻게 디자인하냐는 그런 중증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비 유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 그리고 기술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48 전차를 이게 그 초기 모델이니까 후기 모델로 성능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 기술이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더 깊이 들어가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의존을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근데 자문을 받고 뭐 이런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시에 기술 기반하고 그 가용한 우리나라의 그 수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나라가 그 뭐를 하게 되냐면은 전략을 세우게 되죠. 어떻게 개량을 할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개조 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개조 키트. 예를 들어서 M48A1 전차를 M48A3로 바꾸려면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이 키트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 키트를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차를 개량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기술을 막 습득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전차 전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에는 아니고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기술이냐면은 일부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술 플러스 제조에 관련된 기술들이에요. 설계된 기술들이 아니고. 그런데 또 여기서도 기술적 특성이 비슷한 게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공산품을 하게 되면은 제조 기술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제조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조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가 됐지? 왜 이렇게 설계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라는 기술로 전환이 되는데 이 48 전차의 개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키트라는 게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이해에 대한 도가 많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한 전략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자료는 미국에서 일단 도입을 한다. 지금 같으면 그런 기술 자료 미국이 아마 주는데 굉장히 인색할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미국이 참 그런 거에서 호의적이었었습니다. 미군의 입장도 있고 한반도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가 정책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 자료를 줬다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 수리해라, 그다음에 그 설계 도면은 뭐다 이런 거를 제공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질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개조 키트를 갖다가 해서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욕심이 나냐면 저 개조 키트를 내가 만들자라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그 공학적 챌린징하는 그런 게 우리 멘탈리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그 개조 키트를 국산화하는 그런 전략까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하면 곤란하니까 비기능적인 부품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술을 축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서서히 형성되는 게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기 경험 단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네.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요, 예,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48 개조 사업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한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전차 개조 사업은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개조 관련 그 공식 기술 자료, 이 TDP는 미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FMS를 받고 또 근데 이제 부품들이 12개 분야의 그 개조 키트가 있었습니다. 아까 개조 키트가 12개 분야로 각 하부 장치별로 그런데 이제 국내 생산이 어려운 부품은 FMS로 미국에서 전부 수입을 해서 조달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근데 개조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이제 그 현대 기술진이 33명이 미 육군 정비창 그 어네스트 알라바마에 있는 그 미군 공장의 각 주요 장치별로 또 생산 공장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술 습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주요한 기술은 그 장갑 주광 일반 스틸 제품이 아니고 장갑 주광 용접 기술, 그다음에 이제 장갑 주광 부품 이제 제조 기술, 그다음에 대형 구조물 정밀 가공 기술, 그다음에 전차 및 주요 기능품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그다음에 시험 검사하고 품질 검사 관리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그러니까 완성차 전체를 완전하게 낙다운해서 분해하고 그 구조물을 일부 잘라내고 다시 장갑 주광을 해서 또 용접에 붙이고 전체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차 시스템 기술을 이제 부분적으로 그 확보를 하고 부분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럼 약간 좀 나 교수님. 네.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M48 전차가 몇 종류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엔진도 아주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했을까요? 뭐 때문에 M48, A1, A2, A3, A5, A5K 해가지고 M48 계열 전차가 6종류가 되는데 왜 했을까요? 즉 우선 첫째는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술 요구겠죠. 적 판단. 적의 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차 전력을 갖기 위한 군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포의 구경과 장갑을 보강하지 않고도 포를 탄약을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파워팩도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500마력에서 1150마력까지 엔진이 있었고 90mm 포를 105mm 포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과 탄약 사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격 통제 장치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M48 전차는 M48A5K2는 포탑 껍데기하고 아래 동체 이외에는 심지어 스티어링 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바에서 요만한 핸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탑 껍데기와
아래 차체 빼놓고는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MU48이라고 그랬어요. 예. MU48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MU48 베이직 전차, 제일 전차는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을까요? MU48 전차가 MU60 전차가 나올 때까지 미국의 전차는 MU60 전차, MU48 A1, A2, A3 다른 게 또 있으면 A2C 5종류의 탱크를 미국 전차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 이관한 것이 2종류의 전차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났습니까?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예, MU48 전차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15년 써야 될 전차를 45년간 쓸 수 있도록 30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킨과 동시에 전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성능 개량 사업은 연구 개발의 한 일환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오늘 끝났다 그러면 예. 성능 개량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과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네, 것을 네, 이제 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개조 작업을 진행해서요,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까지도 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그렇죠.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우리 지금 한 부사장님이 연세에 비해서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웃어야 될 얘기지만요. 막 밤낮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기술 자료를 주었을 때 이해를 못하면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거거든요. 눈 뜨고 봐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기술 자료를 가지고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책을 100번 읽으면 스스로 알게 돼 있다고 진짜 밤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기술 자료를 이해를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피눈물 나는 예. 8년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기술이 조금만 있었으면은 한 3, 4년이면은 될 수 있었던 것을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했는데, 사실 8년 동안에 MU48 전차 3종류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장님, 고은희 단장님 말씀 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또 우리 또 한 부장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 그 미 정부 측 지원으로 이제 TDP 기술 자료, 공식 기술 자료는 받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생산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결국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들 손에서 33명 저희 인원들이 가서 그 미군 그 정비창 요원들하고 1대1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그 습득을 하고, 또 눈썰미로 습득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정비창에서 다시 협력하는 그 협력 업체들을 또 접촉해서 습득을 하고, 정말 많은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확보를 해서 그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시제 만드는과 동시에 전차 공장을 동시에 그 건설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차 공장이 없이 우선 개조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전차 공장도 만들고 시제도 만들고 시제 5대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1년여 동안 정말 그 참여한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이제 고생을 했었지요. 그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국내 기술 수준이 너무 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 개조 키트 각 분야별 키트 조이조 장치별로 그 협력 업체들 수준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품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국산화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그 소장님께서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그런 국내 그 기본 그 생산 기술
또 협력업체 수준이 못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부응해서 그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는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공장도 없지요. 기술력도 낮지요. 당장 뭐 인적 자원에게만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를 예.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선생님 어느 정도 열악했냐면요. 아니 단장님 그건 말고요. 그거 이제 왜냐면 제한된 공장에, 시간 때문에 예, 공장에 천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도라무통에다가 장작불을 펴놓고 부품 가공을 했으니까요. 이거 참 피눈물 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시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기술, 생산 기술, 품질 보증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결국은 품질 시험 평가를 거쳐서 품질 인증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시험 평가에서 합격이 되면은 일정 수준의 품질이 나왔다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군사 규격에 의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주행 시험도 해야 되고 부품의 수명, 내구도 시험도 해야 되고 기동 성능, 포를 바꾸는 중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기동 성능도 9,400km 주행 시험도 해야 되고 사격도 포를 바꿨으니까 사격도 해야 되고 통제 장치부터 전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평가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제품의 시험 평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KS나 산업 규격으로 되어 있는 규격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밀 스펙에 의한 시험 평가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험 평가 기법 자체를 확인하는 것만도 대단한 우리한테는 수학이었었어요. 이 시험 평가 기법을 알아내는 것만 가지고도 그 이후에 시험 평가 기법을 알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부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탱크에 대해서는 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 정도 이제는 내가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으니까 품질 보증 기술은 자신 있고 뭐 이제 겁나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한국형 전차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때 완벽하게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부장님은 그 당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특히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나 또 전문 그 시설이나 어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차원 공장에 그 전차 주행 시험 완성차를 만들어 가지고 주행 시험을 하는 주행 시험장에서 이제 결국 시험 평가도 하고 또 품질 검사도 하고 거기서 다 했지만은 이미 이제 이 개조 부분은 미국에서 설계적으로 성능적으로 다 입증이 된 부품이기 때문에 전방에 전력화하기에는 뭐 기술적으로나 품질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자, 결국 이제 M48 개조 사업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떤 걸 얻었을까요? 뭐 이제 두 분께서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토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토탈 시스템. 군이 어떠한 종류의 전차라고 얘기한다면 군이 어떠한 전차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는 설계해서 개발해서 생산해서 어떤 성능의 전차를 언제까지 얼마 들여서 개발해서 몇 월 며칠까지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모든 기술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영철 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비록 그 개조 사업이지만 그 완성 전차를 분해하고 또 개조 개량도 하고 또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그 전차를 이제 전차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70년대 말 이미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한국형 전차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된 셈이죠. 이제 김 교수님께도 이제 마무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제 한국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이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로 해서 이제 언론에서 뜨겁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가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진통을 겪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M48 개조 사업에서 시작된 한국형 전차 개발 사업,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이 공학을 이용한 제품들이라는 것들이 내 거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개조 개량. 우리 이제 보통 말로 하자면 무슨 카피를 많이 한다, 카피 생산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남이 해놓은 것을 내 설계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제조를 할 수 있을까, 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조 기술의 핵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걸 다시 개조, 개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이걸 기술 관점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제품을 내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이런 개조, 개량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물건을 공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공학적으로. 저 바퀴가 저 승용차가 보니까 까만색 타이어에 어떤 특정 규격을 썼는데 왜 저걸 쓸까? 타이어 종류도 참 많은데 왜 넓은 걸 쓸까? 좁은 거 써도 되는데 뭐 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을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기반을 이해한다는 걸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제가 보면 모든 공산품을 만들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크리에이트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만들어내는 게 95%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벤치마킹,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 같이 공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거를 단축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기술 이전이라는 단계를 꼭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8 전차 같은 경우도 키트를 도입했다, 미국으로부터 TDP를 들여왔다 등등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그 뭐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피치 못할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독자적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다면 그게 뭐 원래 그냥 하면은 5년 걸릴 게 50년 걸렸는지 뭐 영원히 불가능할지 그거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피치 못하게 존재하는 그런 단계라는 게 등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부품에 들어가 있는 이 설계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도대체 바퀴가 4개일까? M48 전차는 왜 바퀴가 양쪽에 5개씩 있을까? 궤도의 폭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설계의 핵심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그 기술적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M48 전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개조 사업이라는 것이 제조 기술에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이 시험 평가라는 과정, 그다음에 설계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 그다음에 국산화를 과정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를 의문을 자꾸만 갖게 되고 그걸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기술을 다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혀 새로운 어떤 무기체계가 있는데 아직 국산화가 안 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은 그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프로덕트가 나오니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설계가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이해, 이 기술을 반드시 갖는 그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가는 그리고 빨리 그 기술의 격차를 이렇게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형 개발 무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과정으로 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M48 개조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 전차 개발 사업은요, K1 전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88 전차의 탄생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